도대체 이 그림 속의 여인은 누구란 말이냐? 걸륭제는 침침한 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림을 가리키며 태감에게 멍하니 물었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는 바로 곁에 서 있던 여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지난 세월 밤낮으로 황제의 곁을 지키며 수발을 들어온 아내 숭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꽃다운 19세에 입궁하여 자신보다 무려 47살이나 많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늙은 노인을 위해 가장 찬란한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 묵묵한 희생이 황제의 따뜻한 눈길 한 번으로 보상받으리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황제의 눈에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숨쉬는 장식품이자 투명 인간 같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곁에서 버젓이 숨을 쉬고 있음에도 철저히 잊혀진 여인.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한 고통이 또 있을까요? 걸륭제 41년, 숭입이가 황위에 오른 1776년, 시대는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곡식 창고는 가득 찼고 국고는 풍족했다. 걸륭제는 자신의 군사적 업적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십전노인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밝은 빛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었다.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 황제는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총명하고 민첩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기억력은 감퇴했으며 신하들의 아첨과 충고를 구분하는 능력 또한 떨어져 갔다. 바로 이 무렵 악명 높은 역적 서인이 등장하여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황제는 점점 더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그는 더욱 사치스럽고 자극적인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젊음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황실의학과 도교의 최음제에는 늙은이는 젊은 처녀의 음기를 받으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이한 믿음이 퍼져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죽음을 앞둔 권력자에게는 분명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걸륭제에게 젊은 후궁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늙어가는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불로장생의 묘약이자 세상에 자신의 활력을 과시할 전리품이었습니다. 1776년, 이러한 강렬한 갈망이 한창이던 그때 자금성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며 또 다른 서양 선발이 시작됨을 알렸습니다. 청나라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만주족 팔기에 속한 가문의 딸들은 13세에서 16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수녀 선발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황제의 은전으로 나이가 조금 더 많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1776년 이르건기호로 가문에 따른 19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홍의가 꽉 찼다 못해 조금 늦은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이전 선발에서 탈락했거나 집안 사정으로 미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기어이 그녀를 자금성 앞으로 불러세웠습니다. 집안의 귀한 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소녀입니다. 그녀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담장 넘어 들려오는 저작거리의 소리, 또래 친구들이 나누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그녀도 언젠가는 듬직하고 젊은 낭군을 만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녀 선발이라는 명령서는 그 모든 꿈을 유예시켰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서 후궁이 나온다면 부귀영화는 따놓은 당상이다. 네가 황제의 눈에만 든다면 우리 이르건기호로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버지와 친척들의 기대 섞인 목소리.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달랐을지 모릅니다. 황제는 이미 66세의 노인이라는 것을, 내 딸이 그곳에 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황명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소녀는 곱게 단장했습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전자를 쓰고 몸에는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수이나 다름없었고 그녀가 타는 가마는 화려한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였습니다. 신무문을 통과하여 어화원에 들어선 수백 명의 소녀들. 그녀들은 심사관들의 날카로운 눈초리 아래 마치 시장에 나온 물건처럼 품평 당했습니다. 걸음걸이, 목소리, 피부결, 심지어는 신체의 은밀한 치수까지. 이르건기 오롯이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19이라는 나이는 13에서 44세의 앳된 소녀들과는 다른 성숙하고도 만개한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르건기 오롯이, 입실, 태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소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황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황제가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66세의 걸륭제. 그의 눈은 노회했습니다. 수천 명의 여인을 거느려 본 황제의 눈에 앞에 앉은 소녀가 어떻게 비쳤을까요? 걸륭제는 즉위초기 효현순왕후와 같은 기품 있고 덕망 높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중기에는 위가씨처럼 총명하고 내조를 잘하는 여인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년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덕망이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르건기 오롯이의 붉은 입술,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팽팽한 피부. 그녀의 모든 것이 늙은 황제에게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자신의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이 잠시나마 잊히는 듯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청춘이 저 소녀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황제는 강렬한 소유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황제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었지만 세월의 쉰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사슴 같은 눈망울. 그 순간 걸륭제는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곁에 두어야겠다. 이 아이의 젊음이 나의 저녁노를 조금 더 오래 비추게 하리라.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선택이자 권력에 의한 징발이었습니다. 황제는 곁에 있는 태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비취로 만든 여의를 하사했습니다. 합격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이르건기오로 가문은 환호했을지 모르나 19 소녀의 인생은 닫힌 문 뒤로 영원히 유폐되었습니다. 입궁이 결정된 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숭위인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보통의 후궁들이 상제나 다붕 같은 낮은 품계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순이라는 글자, 쫓다, 따르다, 법도에 맞다는 뜻입니다. 황제가 그녀에게 바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늙은 황제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그림자처럼 따르라는 무언의 압박, 그리고 다가온 첫날 밤. 후궁들은 황제의 침소에 들 때 알몸으로 이불에 쌓여 태감들의 어깨에 메어 운반된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과정은 철저히 인간의 존엄보다는 황제의 안전과 쾌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소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남자는 자신의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검버섯이 피어난 피부, 노인 특유의 냄새, 거칠어진 숨소리. 그녀는 황제의 몸을 받아내며
자신의 청춘이 갉아먹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속삭임은 없었습니다. 오직 황제의 일방적인 욕구 해소와 젊은 기운을 흡수하려는 기이한 집착만이 그 방을 채웠을 것입니다. 걸륭제는 만족했습니다. 19세의 육체는 그에게 활력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제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르건기오로 씨에게 수많은 하사품이 내려졌습니다. 비단, 보석, 옥기. 궁녀들과 태감들은 황제 폐하께서 새로운 귀인 마마를 매우 총애하신다며 쑥덕거렸습니다. 가문에서는 축하 서신이 날아왔습니다. 네가 가문을 살렸다. 황제의 은혜가 하해와 같다. 하지만 거울 앞에 앉은 숭유인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걸쳤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어딘가 낯설어 보였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소녀에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한 축복받은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이 거대한 자금성이라는 새장 속에 갇힌 날개 잘린 새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역할은 저물어가는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처량한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입궁 초기의 흥분이 가라앉고 잔인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숭유인의 하루는 철저히 황제의 시기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걸륭제는 매우 부지런한 황제였습니다. 새벽 4시면 기상하여 정무를 보았습니다. 후궁들도 그에 맞춰 움직여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태후에게 문안 인사를 가야 했습니다. 당시 황태후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궁에는 여전히 위계질서가 엄격했습니다. 당시 내명부의 실세는 아직 황후 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황귀비로서 내명부를 통솔하던 여인들, 그리고 자신보다 먼저 들어온 고참 비빈들이었습니다. 특히 걸륭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던 돈비의 존재는 숭유인에게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돈비는 숭유인보다 12살이 많았지만 황제의 늦둥이 딸인 고륜화 효공주를 낳아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성격이 포악하여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던 돈비. 갓 들어온 19세의 숭유인은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황제는 정무로 바빴고 밤이 되어야 후궁을 찾았습니다. 긴 낮 시간 동안 숭유인은 궁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자수를 놓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어화원을 산책했지만 그곳에서도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황제의 눈 혹은 경쟁자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친구는 시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더디게 흘렀습니다. 자금성의 하늘은 네모났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잘라놓은 네모난 하늘. 그 작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깥 세상의 친구들은 지금쯤 아이 엄마가 되었을까? 오늘 저녁 반찬은 무엇일까? 친정어머니는 내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긴장이 시작됩니다. 경사방 태감이 은쟁반에 후궁들의 이름표를 담아 황제에게 가져갑니다. 황제가 누구의 이름표를 뒤집을 것인가? 모든 후궁이 그 순간만을 기다립니다. 선택받지 못한 날은 안도감과 동시에 소외감을, 선택받은 날은 황제의 총애를 확인했다는 안심과 동시에 고된 육체 노동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숭유인은 젊었기에 걸륭제의 부름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었을까요? 밤마다 늙은 황제의 쉰 목소리를 듣고 그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옛날 무용담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밤. 짐이 젊었을 때는 말이다.
지미 십전무공을 세울 때는 그녀는 영혼 없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황제의 지루함을 태우는 땔감이 되어 밤새 타오르고는 재가 되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입궁 첫 해인 1707 16년의 겨울이 깊어갑니다. 자금성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숭유인은 창문을 열고 눈 덮인 정원을 바라봅니다. 눈은 더럽혀진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지만 날이 풀리면 금세 녹아 진흙탕이 되고 맙니다. 황제의 총애도 저 눈과 같지 않을까? 지금은 내 젊음이 좋아서 나를 찾지만 내가 나이 들고 시들면 황제는 또 다른 젊은 꽃을 찾아 떠나지 않을까?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단순히 잊혀지는 것보다 더 가혹한 영원한 박제가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다가오는 봄, 황제가 기획하고 있는 거대한 유람. 남순이 그녀의 삶을 또 다른 차원의 고통으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화려한 황금 감옥, 자금성. 그곳에서 이제 막 날개를 접은 어린 새의 슬픈 노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역사의 비바람 속에 서 있는 19세 소녀, 숭유인. 자금성이라는 거대한 새장에 갇힌 그녀. 하지만 황제의 욕망은 그 새장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걸륭제는 말년에 자신의 제국을 유람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른바 남순.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황제의 화려한 행차.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태평성대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렬 속에 섞여 있던 숭유인에게 그 여행은 과연 낭만이었을까요? 아니면 도망칠 곳 없는 움직이는 감옥이었을까요? 1780년, 걸륭 45년. 황제의 나이는 이제 고이 7순이 되었습니다. 당시 7순은 오늘날의 100세에 가까운 매우 드문 장수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건강을 과시하고 싶어 5번째 남순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23세가 된 숭유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극에서 황제의 여행을 매우 낭만적으로 봅니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시를 짓는 풍류. 하지만 현실은 고행에 가까웠습니다. 북경에서 강남까지는 수천 킬로미터. 배를 타고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립니다. 아무리 황제의 배라 해도 흔들리는 물 위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럽습니다. 더구나 숭유인의 역할은 여행의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급 간병인이었습니다. 70세 노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가래가 끓어 잠을 못 이루고 관절이 쑤셔 신음합니다. 흔들리는 바위 안에서 황제의 요강을 비우고 수발을 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부채질을 해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젊고 체력 좋은 후궁 숭유인의 몫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양쯔강의 아름다운 절경이 스쳐 지나갑니다. 강남의 버드나무가 춤을 추고 봄꽃이 만발합니다. 하지만 숭유인은 그 풍경을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황제의 기색을 살피는데 고정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3세의 그녀에게 강남의 봄은 창문 너머의 그림일 뿐 만질 수 없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져야 했던 것은 꽃잎이 아니라 늙은 황제의 메마른 손등이었습니다. 숭유인이 입궁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인 1707-18년, 자금성을 발칵 뒤집어 놓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숭유인보다 먼저 입궁하여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있던 돈비가 자신의 하녀를 매질하여 때려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돈비는 숭유인보다 12살이 많았고 당시 68세였던 걸륭제에게 고륜화 효공주라는 늦둥이 딸을 낳아준 유일한 후궁이었습니다. 그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소한 실수에도 궁녀들을 혹독하게 다루더니
급기야 사람을 죽이는 폐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막 궁생활에 적응하던 20대 초반의 숭유인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믿고 날뛰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결말이었습니다. 걸륭제는 돈비를 돈빈으로 강등시켰지만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돈비로 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낳은 공주 때문이었습니다. 늙은 황제에게 자식을 낳아준 여인은 살인을 저질러도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가진 셈이었습니다. 여기서 숭이인은 뼈저린 현실을 자각합니다. 내게는 아이가 없다. 내게는 나를 지켜줄 방패가 없다. 황제는 70대가 되었고 숭이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후궁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존재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나서지 말 것, 절대로 투기하지 말 것, 절대로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지 말 것. 돈비의 사건 이후 숭유인은 더욱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투명 인간처럼 살기를 자처했습니다. 그것만이 아이 없는 후궁이 이 살벌한 구중궁궐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1716년에 입궁하여 곧바로 빈의 지위에 올랐던 숭유인.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보통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귀비로 차근차근 승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숭이인은 순빈이라는 자리에 무려 18년 가까이 머물러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제가 그녀를 싫어해서? 아닙니다. 황제는 남순 때마다 그녀를 데리고 다녔고 밤마다 그녀를 찾았습니다. 총애는 여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위를 올려주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늙은 황제의 무심함과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황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후궁의 품계를 올려주는 것조차 귀찮은 일이거나 혹은 굳이 올려주지 않아도 그녀가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방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숭유인에게 이 18년의 정체는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매년 생일이 돌아오고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올려주시겠지. 하지만 황제는 비단 몇 필, 보석 몇 개를 던져줄 뿐 그녀의 신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황제 폐하가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한데 실속은 없네. 아들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결국은 말년의 놀이개일 뿐이야. 그 굴욕적인 시선을 견디며 그녀는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 없는 총애. 그것은 그녀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과 같았습니다. 1784년 걸륭제는 마지막으로 강남을 방문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마지막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나이는 74세. 이제는 정말 늙었습니다.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고집은 더 세졌으며 권신 화신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27세가 된 숭유인도 지쳤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그녀의 삶은 노인 수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황제의 가래침을 닦아내고 그의 앙상한 다리를 주무르는 사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여행에서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 시기 걸륭제는 자신의 늙음을 극도로 부정하며 더욱더 어린 궁녀들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숭이인보다 더 어린 10대 소녀들이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 아양을 떨었을 것입니다. 20대 후반이 된 숭이인은 이제 신선함조차 잃어가는 처지였습니다.
황제의 곁을 지키고 있지만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나이는 들어가는데 자식도 지위도 확실치 않다는 초조함. 마지막 남순의 배 위에서 숭유인은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나의 인생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걸륭제의 통치 말기, 청나라는 겉으로는 번영했지만 안으로는 부패가 극에 달했습니다. 백령료의 난과 같은 밀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태평성대가 영원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착각을 유지하기 위해 황제 곁에는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간신들과 묵묵히 시중을 드는 여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숭유인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황제가 짐은 아직 건강하다고 하면 그렇사옵니다 라고 답했고, 내시가 200보다 낫다고 하면 천하의 명문입니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생존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홀로 남겨졌을 때 그녀는 밀려오는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또래의 여인들은 자녀들의 혼사를 걱정하고 손주를 볼 나이가 되어가는데 그녀는 여전히 80을 바라보는 남편의 어린 아내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아기 옷 대신 불경 필사본이 쌓여갔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혹은 다음 생에는 평범한 여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을 것입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790년대가 되었습니다. 걸륭제는 재위 60년을 채우고 할아버지인 강희제의 재위 기간을 넘지 않기 위해 퇴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국은 양위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잊혀진 듯 조용히 살아가던 숭유인에게도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입궁 18년 만에 찾아온 뒤늦은 승진. 그리고 곧이어 닥쳐올 예상치 못한 비극, 황제의 퇴위가 가까워질수록 숭유인의 생명 또한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비라는 칭호는 보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으로 가는 초대장이었을까요? 그러던 1794년, 걸륭 59년. 드디어 자금성의 높은 문이 열리고 그녀에게 뒤늦은 보상이 찾아옵니다. 황제는 그녀를 순비로 승격시킵니다. 빈에서 비로 한 단계의 상승이지만 내명부에서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그녀는 명실상부한 고위급 후궁, 주위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이 승진이 그녀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이미 청춘은 지나갔고 황제는 84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결실인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이 화려한 감투. 그것은 어쩌면 늙은 황제가 자신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그녀에게 씌운 황금 족쇄였을지도 모릅니다. 1794년 겨울, 순비는 마침내 순비가 됩니다. 이때 걸륭제의 나이는 84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황제가 주변 정리를 시작한 셈입니다. 오랫동안 내 곁을 지켰으니 이름값은 하게 해주마. 마치 퇴직금을 정산하듯 던져준 자귀였습니다. 보통 후궁이 승진하면 온 집안의 경사입니다. 친정 가문은 권세를 얻고 본인은 황제의 총애를 과시합니다. 하지만 순비의 책봉녀는 조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축하해줄 자식이 없었고 그녀의 승진을 발판 삼아 출세할 아들도 없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순비마마는 참으로 복도 없지. 차라리 10년만 일찍 비가 되셨더라면.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그녀의 서열이었습니다. 비록 비가 되었지만 그녀의 위에는 여전히 쟁쟁한 인물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히 평생의 숙적이나 다름없던 돈비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도 딸 덕분에 건재한 돈비. 순비는 승진 후에도 여전히 돈비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품계는 같아졌지만 공주의 어머니라는 배경을 가진 돈비와 자식 없는 순비의 권력은 천지 차이였기 때문입니다. 36의 순비. 그녀는 화려한 조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무거운 관이 내 머리를 짓누르는구나. 이 금보가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까? 그녀의 승진은 성취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종신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1796년 병진년 새해 첫날. 청나라 역사상, 아니 중국 역사상 가장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85세의 권룡제가 재위 60년을 채우고 할아버지 강희제의 재위 기간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15번째 아들, 온겸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가경제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평화적 정권 이양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은 거대한 쇼였습니다. 권룡제는 황제 자리만 내놓았을 뿐 권력은 단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태상황이라 칭하며 여전히 국정을 쥐락펴락했습니다. 큰일은 내가 결정하고 작은 일만 네가 처리해라. 이것이 태상황 권룡의 지침이었습니다. 새 황제 가경제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아버지 옆에 조그만 의자를 놓고 앉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했습니다. 이 기형적인 정치 구조 속에서 순비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습니다. 새 황제 가경제는 1760년생, 순비는 1758년생. 순비가 가경제보다 불과 2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학렬로 따지면 순비는 가경제의 어머니뻘입니다. 나이는 누나뻘인데 신부는 어머니. 게다가 남편인 태상황은 여전히 살아서 시퍼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 가경제는 젊은 서모인 순비를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요? 깍듯이 모셔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순비 역시 새 황제를 대하기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태상황의 심기를 거스를 수도 훗날 권력을 잡을 가경제에게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는 상황. 자금성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탁했습니다. 원래 황제가 퇴위하면 영수궁이라는 곳으로 물러나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권룡제는 자신의 은퇴를 위해 영수궁을 화려하게 증축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위하자 그는 말을 바꿉니다. 내가 영수궁으로 가면 국사를 돌보기에 불편하다. 그는 황제의 정치민 양심전을 비워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 황제 가경제는 황제가 되고서도 황제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전 왕자 시절 살던 곳에서 출퇴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순비에게 지옥이었습니다. 권룡제가 양심전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후궁들 역시 그 곁을 떠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85세가 넘은 노인의 성격은 괴팍해질 대로 괴팍해졌습니다. 기억력은 오락가락했고 의심은 많아졌습니다. 총애하던 화신의 말만 믿고 충신들을 내쳤습니다. 순비는 이 노망난 독재자의 가장 가까운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황제가 기침을 하면 달려가 등을 두드리고 황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를 쳐야 했습니다. 내가 10점 무공을 세웠을 때, 내가 강남에 갔을 때 똑같은 레퍼토리, 수천 번 반복된 자기 자랑. 순비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입계는 기계적인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권신 화신의 존재였습니다. 화신은 태상황 권룡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후궁들조차 화신에게 뇌물을 바쳐야
편안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강직한 가문 출신인 순비에게 간신배가 설치는 꼴을 보는 것은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태상황이 화신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입니다. 청나라 황실에는 독특한 식사 예법이 있습니다. 황제는 기본적으로 독상을 받습니다. 후궁들은 황제의 허락 없이는 겸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걸륭제는 외로움을 탔는지 가끔 후궁들을 불러 식사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796년 이후 순비는 걸륭제의 식탁에 자주 불려갔습니다. 이것은 총애의 상징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식사 수발이었습니다. 이가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노인, 음식을 흘리는 노인. 순비는 황제가 음식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살코기를 발라주고 국물을 떠먹여 주어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그녀는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기분에 맞춰 억지로 웃어야 했고 황제가 식사를 마치면 그녀도 수저를 놓아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다시 긴 밤이 찾아옵니다. 태상왕의 잠투정, 앓는 소리,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달래주는 자장가. 그녀는 황제의 아내였지만 실상은 고급 요양보호사이자 심리치료사의 역할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0대 후반. 여인으로서 완숙미가 절정에 달할 시기. 하지만 그녀의 몸과 마음은 80대 노인의 리듬에 맞춰져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1796년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상황 걸륭제는 겉보기엔 여전히 정정해 보였지만 정작 병마가 찾아온 것은 그를 모시던 순비였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과로, 그리고 깊은 우울감.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녀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폐결핵을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결핵은 미인병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실상은 서서히 폐가 녹아내려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프다는 내색조차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금성의 주인공은 태상황이었고 그의 건강이 최우선인 상황에서 후궁이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은 자칫 불충으로 비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콜록거리는 기침을 참으며 황제 앞에서는 화장을 짙게 하여 창백한 안색을 감추었을 것입니다. 짐은 아직 건강하다. 너도 건강해야 한다. 걸륭제의 이기적인 격려가 오히려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폐하, 저는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는 바뀌어 운명의 1797년이 밝았습니다. 순비가 입궁한 지 어원 21년, 19의 앳된 홍화는 어느덧 공자가 말한 불혹 40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청춘을 자금성 담벼락 안에 묻어버린 그녀에게 이 해는 생의 마지막 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87세였던 걸륭제는 육체적으로는 장수하고 있었으나 정신적으로는 이미 깊은 망각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반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방금 만난 신하의 이름을 잊었으며 때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황후와 후궁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틈을 타 자금성의 권력은 늙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린 간신 화신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태상황의 노망기를 이용해 국정을 주물렀습니다. 태상황과 황제라는 두 태양 아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순비는 두려웠습니다. 아이도 강력한 친정 배경도 없는 후궁에게 황제의 기억은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태상황께서 나를 잊으시면 어쩌나. 엉뚱한 명령을 내리시면 어쩌나. 황제가 자신을 잊는 순간 거대한 궁궐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 그녀의 40일 번째 생일을 앞두고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청나라 황실법도에 따르면 후궁의 생일에는 비단, 은전, 보석 등 품기에 맞는 하사품이 내려옵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황제의 총애와 인정을 확인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순비는 내심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생일을 기점으로 태상왕의 관심을 환기하고 입지를 다질 수 있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아침 기다리던 하사품 행렬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야사와 일부 기록에 따르면 이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걸륭제가 그녀의 생일을 완전히 잊었거나 그녀에게 갈 선물을 죽은 사람의 제사용품으로 잘못 지정했다는 설, 혹은 명단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냐 고 되물으며 선물을 삭감해버렸다는 설이 전해집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황제는 더 이상 순비를 기억하지 못한다. 혹은 황제는 순비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 평생을 바쳐 모신 남편에게 존재를 부정당했다는 사실. 유리처럼 투명하고 약했던 그녀의 영혼은 황제의 무심한 실수라는 돌멩이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생일 사건 이후 순비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폐결핵은 마음의 병과 합쳐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그녀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공포와 허무함이 그녀의 마지막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결국 1797년 음력 11월 24일 순비 이르건기 오롯씨는 향년 4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킨 건 몇몇 궁녀와 태감뿐 87세의 태상왕도, 가경제도 그녀의 마지막 길에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차가운 방바닥에서 마감한 생. 그녀가 남긴 것은 자금성 기록 보관소의 이름석 잡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걸륭시대의 완전한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그녀는 걸륭제의 마지막 젊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고 나서야 걸륭제는 매우 애석하다며 파격적으로 귀비의 칭호를 내리고 장례를 후하게 치르라 명합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관심 대신 죽은 뒤에야 내려진 차가운 명예였습니다. 이것은 노왕제의 뒤늦은 죄책감이었을까요? 이제 숭이비의 시신은 평생 벗어나고 싶었던 자금성을 떠나 청동릉 유릉비원침으로 향합니다. 살아서는 황제의 침소를, 죽어서는 황제의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야 하는 운명. 그리고 숭이비가 떠난 지 불과 2년 뒤 거대한 태산이 무너집니다. 태상황 걸륭제의 죽음이었습니다. 과연 숭이비가 없는 2년 동안 늙은 황제는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황제가 눈을 감자마자 불어닥친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은 남겨진 자들을 어떻게 휩쓸고 지나갔을까요? 숭이비가 세상을 떠난 후 걸륭제는 2년을 더 살았습니다. 87세에서 89세로 넘어가는 그 시간. 역사 기록에는 그가 여전히 정무를 보았다고 적혀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숭이비는 그의 마지막 젊은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은 이제 황제 곁에 그의 늙고 추한 육체를 진심으로 보듬어줄 젊은 여인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남은 비빈들은 이미 다 늙었습니다. 유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서비, 영비,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은 모두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심전의 밤은 길었습니다. 태감들은 늙은 황제의 말동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들 가경제는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을 날만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간신화신은 황제의 눈을 가리고 국고를 빼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이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걸륭제는 문득문득 숭이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기침소리에 놀라 달려오던 19세의 그 소녀. 남순의 배 위에서 자신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던 그 여인.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챙겨주지 못해 죽게 만들었다는 희미한 죄책감. 그 감정들이 엉켜 노인의 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숭이비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늙은 황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인간적인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통로가 끊어진 후 걸륭제는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1799년 기민년 새해 벽두. 자금성에 비보가 날아듭니다. 태상황 걸륭제가 양심전에서 붕어했습니다. 향년 89세. 중국 역사상 가장 장수했고 가장 오래 집권했던 황제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태상황께서 승하하셨다. 궁궐의 모든 사람이 흰 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자금성을 채웠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위대한 군주의 죽음을 슬퍼했고 누군가는 지긋지긋한 노인 정치의 끝을 방였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며 떨었습니다. 걸륭제의 죽음은 강건성세라 불리던 청나라의 황금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화려했던 불꽃놀이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타다만제와 매캐한 연기, 그리고 텅 빈 국꽃뿐이었습니다. 숭이비가 죽고 정확히 1년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승에서 숭이비는 황제를 마중 나왔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지겹게 모셨으니 죽어서는 도망치고 싶었을까요? 어찌 되었든 두 사람은 이제 같은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함께할 운명이 되었습니다. 걸륭제가 눈을 감자마자 자금성에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새 황제 가경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칼끝은 태상황의 총애를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화신을 겨누었습니다. 걸륭제 붕어 후 불과 보름 만에 화신은 체포되었고 20가지 대죄를 물어 자결을 명받았습니다. 화신의 집에서 몰수한 재산은 청나라 국고의 15년치 수입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장면은 숭이비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숭이비가 살았던 시대, 그녀가 숨죽여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신의 존재였습니다. 화신은 후궁들의 승진과 다우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황제의 눈에 들기 어려웠습니다. 강직한 가풍을 가진 이르건기호로 가문의 딸인 숭이비는 이런 부정부패 속에서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가경제의 화신 숙청은 숭이비를 비롯한 억눌렸던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숭이비는 이 통쾌한 복수를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2년만 더 살았더라면 간신히 제거되고 맑아진 조정에서 태비로서 조금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운명은 그녀에게 그런 작은 행운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걸륭제의 장례 절차 속에서 후궁들의 서열도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숭이비는 죽기 직전 귀비로 추서되었기에 장례의식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 그녀의 평생 라이벌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던 돈비는 어땠을까요? 돈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상황이라는 든든한 백이 사라지고 딸인 고륜화 효공주의 시아버지가 처형당하면서 돈비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살인자였던 그녀가 무사했던 것은 오로지 걸륭제와 화신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방패막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죽은 숭이비는 말이 없지만 역사는 묘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살아서 기세등등했던 돈비는 말년을 불안 속에 떨며 보내야 했고 살아서 숨죽였던 숭이비는 죽어서 명예를 얻었습니다. 물론 죽은 뒤의 명예가 산 사람의 고통을 덮을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1799년 9월 걸륭제의 관이 자금성을 떠나 청동릉으로 향합니다.
숭이비의 관은 이미 1797년에 감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황제가 왔으니 정식으로 안장될 차례입니다. 청동릉의 유릉은 걸륭제의 지하 궁전입니다. 이곳에는 걸륭제가 가장 사랑했던 황후와 후궁 5명이 합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숭이비는 황제와 같은 방에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제의 무덤 옆에 따로 조성된 유릉비원침에 묻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어서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의 진짜 사랑들은 황제와 한 방에 누웠지만 숭이비처럼 말년의 위로였던 여인들은 옆방, 아니 옆 건물의 독방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황제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금성에서 47살 연상의 남편을 기다리던 그 20여 년의 세월처럼 그녀는 차가운 지하 무덤 속에서도 영원히 황제를 바라보는 위치에 눕게 되었습니다. 걸륭제가 묻히고 숭이비도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청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서양 열강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벌 손전영이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청동릉을 폭파하고 도굴한 것입니다. 이른바 동릉도굴 사건입니다. 주 타깃은 걸륭제의 유릉과 서태후의 정동릉이었습니다. 도굴꾼들은 걸륭제의 관을 부수고 뼈를 산산조각 냈으며 입안에 든 진주까지 빼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십전 노인의 유골은 진흙탕 속에 뒹굴었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던 숭이비의 무덤은 무사했을까요? 다행히 유릉비원침은 도굴꾼들의 주 타깃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파괴는 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황제의 무덤에 보물이 많았기에 후궁들의 무덤까지 손댈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폭음과 진동, 그리고 신성한 묘역이 군화발에 짓밟히는 수모를 숭이비의 영혼 또한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셨던 황제의 처참한 몰락, 그녀가 지켜야 했던 제국의 허망한 최후. 지하에 있던 숭이비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지 않았을까요? 죽어서도 편히 쉴 곳은 없구나. 이 사건은 화려했던 청나라 황실의 존엄이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숭이비의 가장 생생한 흔적은 바로 궁정 화가가 그린 그녀의 초상화입니다. 현대 역사학에서 걸륭제는 위대한 군주 혹은 사치스러운 군주로 수없이 재평가됩니다.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숭이비는 늘 조연 아니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그녀에게는 극적인 로맨스도 없었고 권력을 뒤흔든 암투도 없었으며 훌륭한 아들을 낳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실패한 후궁 혹은 운 좋은 신데렐라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녀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것이고 신데렐라가 아니라 황금 감옥의 수인이었음을. 그녀의 삶은 자극적인 드라마 소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너무나 순종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으로만 삼키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아픕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수많은 보통의 희생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에 불이 꺼지고 초상화 속의 숭이비도 어둠 속에 잠깁니다. 이제 우리는 200년 전 자금성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혔던 한 여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걸륭제가 그녀에게 내린 봉호, 순. 이 글자는 나의 늙음을 탓하지 말고 묵묵히 따르라는 황제의 이기적인 주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처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너무나 조용히 순종했기에
황제는 그녀를 공기처럼 여기며 40일 번째 생일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한 인간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잔인한 저주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외로웠던 여인, 가장 화려한 감옥에서 가장 쓸쓸하게 시들어갔던 꽃, 숭입이. 타인의 희생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은 온전할 수 없다는 서글픈 교훈을 남긴 채 이제 우리는 그녀의 지친 영혼을 진정한 안식의 길로 떠나보냅니다.